제가 요새 요 오른쪽 턱이 아프거든요. 근데 이게 오른쪽 턱만 아프면은 괜찮은데 턱이 아프니까 의학적인 용어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진통이 이렇게 귀로 올라와서 턱이 아픈 거를 넘어서 가지고 이제 귀가 약간 징한 거예요. 잘 때 옆으로 돌아 누워 자는 것도 아니고 딱딱한 걸 먹는 것도 아니고 또 양쪽 턱이 다 아픈 거면 모르겠는데 한쪽 턱만 아프니까 그냥 이거는 의학적 지식 없는 그냥 제 생각인데 아마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귀가 징할 때 이 턱을 이렇게 좀 이렇게 움직여주면은 그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아 이건 턱이구나. 처음에는 귀 안에 뭐가 들어간 줄 알고 이비인후과에 갔어요. 근데 실제로 머리카락 세 가닥이 이제 귀 깊숙한 곳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제 빼고 나서 이제 나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똑같이 그러길래 이게 뭐지 했다가 이제 뒤늦게 알게 된 거죠. 뭐 한쪽으로 돌아 누워서 자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이럴까? 혹시 내가 일을 가나 싶어서 그 휴대폰 녹음기를 켜놓고 잠을 잤거든요. 근데 휴대폰 녹음기를 켰을 때 무슨 생각했냐면은 제가 랑종을 보고 되게 겁먹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가족들이 다 잠들어 있는데 귀신에 빙의된 여자 주인공이 막 네 발로 기어가면서 잠들어서 꿈속을 헤매고 있는 그 가족 위에 이렇게 턱 이렇게 약간 엎드려 뻗쳐 자세로 탁 이렇게 가족 위에 이렇게 탁 올라타서 자고 있는 거를 계속 빤히 쳐다보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저 실제로 그 장면이 약간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랑종 보고 나서 한 3일을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눈 뜨면 눈앞에 뭐가 있을까봐. 이제 녹음기를 키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은 이게 내가 이 가는 소리가 아니라 막 사람 목소리 이런 게 녹음돼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약간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친 거예요. 그래서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겁을 좀 떨치고자 사람들이 응원해 주기를 바라면서 인스타그램에 투표를 올렸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사람 목소리가 녹음돼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투표로 1. 오컬트 영화 좀 그만 봐라. 그러니까 안심해라 이 얘기죠. 2. 그럴 가능성이 있다. 라고 했는데 투표하신 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투표를 하면은 누가 어디에 투표했는지 투표 올린 사람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투표하신 분들 제가 다 기억해 놓고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다행히 사람 목소리는 녹음이 되지 않았고 휴대폰 녹음 기능은 3시간이 최장시간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그때 알았고 그 3시간 동안 녹음된 거는 다행히 이 가는 소리는 없었고요. 제가 코를 참 열심히 골더라고요. 지금 저는 혼자 자거든요. 와이프랑 애랑 안방에서 같이 자고 저는 작은 방에서 혼자 자는데 이제 저랑 같이 잘 때 와이프가 저를 왜 그렇게 때렸는지 100번 공감해 가면서 참 와이프한테 좀 미안했습니다. 알류님 오랜만이네요. 히든 스페이스 재미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따가 계속 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 양해를 부탁드릴 게 제가 청설을 오늘 리뷰한다고 해놨는데 오늘 봤습니다. 오늘 무대 인사 회차가 있어가지고 또 전체 관람 가니까 저희 가족 3명 다 같이 예매하고 오늘 보고 온 거라서 대본을 못 썼어요. 그래서 청설은 이야기하면서 뭐 감상을 이야기하긴 할 텐데 좀 라이브로 들으시거나 무편집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좀 횡설수설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편집본에서는 그 횡설수설 하는 거를 다 편집을 해서 편집 후 버전을 들으면은 그나마 제가 좀 청산유수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라이브나 무편집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횡설수설하는 현장을 보시고 마음껏 놀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류님이 청설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청설은 죄송한데 마지막에 리뷰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지난 방송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영화 리뷰는 제일 마지막 순서로 이제 옮겼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후기를 말씀드리자면은 간만에 이제 정말 청량하고 무해하기만 한 그런 청춘물 영화를 만난 것 같아서 너무 반가웠거든요. 왜냐면 최근에 한국 영화 중에 그런 게 없었잖아요. 뭐가 있었을까요? 과거에 옛날에 뭐 클래식 같은 영화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첫사랑 사수걸기 대회 뭐 이런 게 있었을까요? 옛날에는 청설은 진짜 무해하고 청량하고 풋풋하고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쭉 가요. 쭉 가다가 진짜 극 후반까지 쭉 갑니다. 아 너무 옛날 이야기라고요? 클래식이랑 첫사랑 사수걸기 대회가 너무 옛날 이야기라고요? 윤가님은 20대니까 옛날같이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마치 어제와도 같은 이 기분 아세요? 30대는 30kg, 20대는 20kg 이 기분을 아시냐고요? 윤가님은 너무 옛날이겠지만 저에게는 어제와 같이 생생한 날이란 말입니다. 네. 동감
동감이 있었구나. 동감은 리메이크 버전만 보고 원작은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리메이크된 동감도 좀 비슷한 맥락일 수가 있겠네요. 청량하고 뭐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알류님이 공감이라고 했는데 라임을 맞추셨네요. 저도 청설 리메이크만 봤어요. 청설 리메이크만 본 거랑 동감 리메이크만 본 거랑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동감의 원작은 이제 유지태 김하늘 배우가 나와서 워낙에 유명했기 때문에 그거를 아직 안 봤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막 이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동감 리메이크를 보고 좀 아쉬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원작을 안 봐서 그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더라고요. 다행이다. 조이님도 안 보셨구나. 토토로 아직 안 봤다고 했을 때 우리 조이님이 저희는 아직까지 막 그렇게 사적으로 막 되게 가깝거나 이런 건 아니라서 좀 상호 예의를 지키는 사이인데, 그리고 조이님이 엄청 예의 바르시거든요. 그런 분이 채팅창에 물음표를 토토로 안 봤다라고 하니까 채팅창에 물음표를 쫙 넣으셔가지고 충격적이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약간 좀 서로 응원하는 사이예요. 왜냐면 워낙 힘든 운동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힘들어서 지쳐 있으면은 이렇게 오가다가 좀 화이팅 이것도 좀 해주고 오늘 많이 힘드셨죠? 약간 이 정도의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아직은 상호 예의를 갖추는 그런 사이인데 채팅창에 물음표를 막 도배를 하시면서 그걸? 막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셔서 내가 좀 심하긴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히든페이스도 맞아. 알류님께 좀 간단평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제가 보기 전에 히든페이스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야하다. 굉장히 수위가 높다. 배드신 수위가 높다. 감독의 전작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런 소문을 듣고 기대가 아니라 그런 소문이 무성하니까 내가 직접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을 하고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좀 전달을 좀 해드려야겠다. 이런 저널리즘적인 성격으로 이제 시사회에 당첨이 된 김에 가서 굉장히 집중해서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그 현장감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봤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19금 얘기만 하면 진지해진다고 하는데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이 뭘 알아? 네. 봐야 할지 고민 중이다. 누구의 배드신이 나오나요? 누구의 배드신으로 바이럴이 됐냐면은 박지연 배우 아시나요? 이제 이렇게 이름만 얘기하면은 모를 수가 있는데 재벌집 막내 아들의 형수 역할로 나왔던 그 배우가 있습니다. 그 배우가 있고 유미의 세포들 드라마 버전에도 나왔던 그런 배우인데 박지연 배우가 있습니다. 이 박지연 배우가 굉장히 길고도 디테일한 이제 배드씬을 여러 번 이렇게 좀 연출을 하는데, 근데 그게 그 배드씬이 노출도 많고 좀 되게 길게 나오는 건 맞긴 해요. 맞긴 한데 그게 뭐 단순히 그냥 야하고 막 되게 에로틱하게 그려지기도 하는데 근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박지연 배우가 사실은 굳이 그런 연기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너무 이야기 길게 하는데, 하기도 전에 굳이 그런 연기를 할 이유는 없어요. 사실 뭐 평소 이미지나 지금까지 커리어를 봤을 때. 근데 왜 그런 역할을 했을까를 보면은 그게 흐름상 배드신이 그렇게 묘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배우들 인터뷰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꼭 필요한 그 배드신이었다, 꼭 필요한 노출이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얘기를 알겠더라고요. 저거는 진짜 그냥 자극을 위해서 넣은 장면이라기보다는 저렇게 찍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겠구나라는 게 좀 납득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수위를 따지자면은 이게 다른 한국 영화에 나왔던 그런 배드신 수위랑 특별하게 이렇게까지 막 입소문이 날 정도로 다를 이유가 있나, 그냥 뭐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배드신 얘기만 하면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걸로 바이럴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승헌 배우 엉덩이를 원 없이 볼 수 있는 작품이니까요. 그거 원하시는 분들은 송승헌 배우 엉덩이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고, 아시다시피 워낙에 몸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봐도 진짜 조각 같다. 그러니까 얼굴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진짜 조각 같다. 제가 원래 평소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오늘따라 유독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이 많네. 여러분, 오랜만에 오신 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평소에는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제 오늘 다룰 히든페이스가 어떻냐라는 질문에 좀 앞서서 약간 맛보기 후기를 빨리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나신이 원래 이런 분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제 방송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 중이고요. 제 방송에서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두 가지인데 이제 정치 얘기 그리고 19금 얘기나 욕 같은 거 이런 거 제 방송에서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제가 늘 얘기하죠. 제 방송의 모토는 운전하는 차 안에서 온 가족이 다 같이 들어도 무리가 없는 방송이 목표다. 이런 얘기를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지 못하고 그 라이브 방송 중에 정치 관련 발언을 몇 번 한 적은 있는데 그런 거는 뭐 편집본에서는 다 편집을 했죠. 여기 라이브로 오시거나 그 유료 멤버십에 가입해서 무편집본 다시 보기를 보시는 분들만 이런 거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님이 왜 우리 방송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하는데 파이님 방송이 그런 방송이니까 아니 정치 얘기하는 방송 가서 정치 얘기하지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뭐냐면 파인님이 저기 시대타운 3구라는 그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계신데 좀 캐주얼한 방송이에요. 그래서 정치 이야기랑 좀 약간 색드립 위주의 발언을 재밌게 하시는 분이 지난주에 그 개인적인 사정으로 녹음에 참석을 못한다라고 해서 파인님이 저한테 좀 게스트로 나와주실 것을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지신 분의 공백을 제가 채워야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근데 제가 평소에 뭐 정치 관련 기사나 이런 것들 찾아보는 거 좋아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취미가 뉴스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틈만 나면은 어떤 뉴스가 있는지 뭐 분야 상관없이 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정치 이야기도 보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그 방송에 나가서 라이브로 이렇게 녹음되는 환경에서 육성으로 얘기하는 거랑은 그 부담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엄청 되게 긴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잔잔한 주였으면은 제가 긴장을 덜 했을 텐데 그냥 뭐 아는 만큼만 얘기하고 오지 뭐 약간 이랬을 텐데 하필 제가 녹음 갔던 그 주가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됐던 주였고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한 직후의 방송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큰 두 사건이 있었던 이 직후의 녹음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약간 취미식으로 이렇게 뉴스를 보는 거지 파고들면서 이렇게 보진 않거든요. 말 그대로 정말 가볍게 관심을 가지는 그런 분야인데 와 거기에 나가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막 그 자료 정리하고 파인님이 약간 드라이브를 하세요. 소재들을 던져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옆에서 리액션을 해주고 같이 거기에 대한 얘기 좀 해주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파인님이 이런 얘기 꺼내면은 이런 얘기를 해야지 이런 막 시나리오를 막 쓰면서 막 대본도 엄청 쓰고 막 그렇게 긴장하면서 갔던 기억이 나는데 다행히 방송 잘 끝났고 제가 항상 조회수 체크를 하는데 근데 남의 방송 조회수는 팟빵에서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시간 순위를 보거든요. 그게 1시간마다 갱신되는. 다행히 그날 이제 녹음한 이후에 시네타운 3구의 순위가 일주일 내내 좀 상당히 고 랭킹에 들어가 있었고 구독자 수 같은 것도 좀 봐요. 어떻게 변하나. 갑자기 쫙 올라가는 거예요. 구독자 수가.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소한 민폐는 끼친 게 아니구나. 내 방송도 지금 구독자가 안 모이고 있는데 남의 방송 구독자 수를 내가 왜 모니터링하고 있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 재우다가 같이 잠들어서 11시에 눈을 뜨고 후다닥 달려왔기 때문에 오늘은 음악 선곡이 없습니다. 음악 선곡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냥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황 토크가 개꿀잼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자다 일어나는 바람에 길게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 밤의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어로운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4년 11월 16일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와 치즈직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음성만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이트 시네마의 쇼폼만 올라가는 나이트 시네마의 이른밤이라는 신규 채널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아직 팔로우 안 하신 분들은 나이트 시네마의 이른밤 검색하셔서 팔로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이트 시네마 청취자분들이 하시는 일을 무료로 광고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양재천의 감성쉼터 키치클럽에서 새로운 칵테일 나이트 시네마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영화 한 편의 여운처럼 깊은 밤을 물들이는 특별한 칵테일과 함께 나이트 시네마 채널 구독자만을 위한 특별한 디저트까지 즐겨보세요. 낮에는 향긋한 커피와 달콤한 디저트, 밤에는 와인과 곁들일 수 있는 다채로운 안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네이버에서 키즈클럽을 검색하고 잊지 못할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요거프레소 장안지구점에서 나이트 시네마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음료 무료 사이즈 업과 10% 할인으로 더욱 풍성하게 즐겨보세요. 매장에 비치된 다양한 책과 함께라면 잠시 일상을 잊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트 음료와 아이스크림의 맛은 나이트 시네마가 보장합니다. 지금 바로 네이버에서 요거프레소 장안지구점을 검색하고 특별한 혜택을 누려보세요. 동탄백화점 동탄점 4층 마이크로 킥보드 매장에서 킥보드를 구매하시면 LED 라이트를 무료로 증정합니다. 스위스 기술력이 집약된 오리지널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라면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롯데백화점 동탄점 4층으로 방문하여 나만의 킥보드를 선택해보세요. 나이트 시네마는 팟캐스트 어디영 좀 시네타운 3구 삼덕유한공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주 댓글은 읽을 만한 게 없습니다. 네, 없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개봉영화 소개하고 하면서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위키드가 개봉을 합니다. 야, 지난주에 시사회가 진행이 됐죠. 시사회에 다녀오신 분들이 너무 재밌다고, 지금 여기 채팅창에 계신 귤님은 막 눈물 흘리면서 오열하면서 보셨다고 하면서 너무 재밌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키드가 국내 이제 더빙 상영도 하는데 한국어 더빙은 실제 이 위키드 뮤지컬 배우들이 더빙을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위키드 뮤지컬 위키드 맞습니다. 그 뮤지컬 위키드가 영화로 제작이 된 겁니다. 브로드웨이의 대표적인 뮤지컬을 스크린으로 그대로 옮긴 작품이고요. 오즈의 마법사 이전의 이야기를 다루며 마법 세계 오즈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두 마녀의 우정과 성장을 그린 판타지 뮤지컬이라고 합니다. 귤님이 지금 음향 좋은 곳에서 꼭 보라고 강조를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귤님이 아마 시사회 보셨던 상영관이 스크린 X관이었을 거예요. 스크린 X관은 말 그대로 그냥 스크린 X 상영에 특화가 된 거지 사운드 특화관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귤님이 보시고 나오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음향이 좋은 곳이었다라면은 더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다. 영화는 너무 감동적으로 잘 봤는데 음향 시설이 좀 아쉬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돌비관과 같은 음향 특화관에서 보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캐스팅도 화려합니다. 신시아 엘리보는 엘파바 역을 연기를 하고요. 아리아나 그란데가 글린다 역, 조나단 베일리가 피에로 역, 양자경 배우가 마담 모블리 역, 제프 골드블럼이 마법사 역, 이렇게 화려한 캐스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관람가이기도 하고, 저희 애가 공주한 거 그리고 막 판타지물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예고편을 보고 나서는 이거 우리 애랑 봐도 참 좋겠다. 나 혼자 먼저 자막 버전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 주 주말에 애랑 같이 가서 더빙으로 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영 시간이 무려 2시간 40분입니다. 상영 시간이 2시간 40분이에요. 저도 힘듭니다. 와, 그래서 애랑은 못 볼 것 같고 애랑은 이제 나중에 OTT 서비스 시작하면은 집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뭐 저만 보고 오는 걸로 그렇게 예정이 돼 있고, 저는 목요일에 예매를 해놨습니다. 뭐 저 혼자 보는 건 괜찮아요. 저 혼자 보는 건 괜찮은데 이제 애랑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사회 후기도 굉장히 좋은 작품이니까요. 많이들 감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알류님이 히든 스페이스 어때요? 라고 물어보셨던 그 히든 스페이스이고요. 요게 2011년 개봉했던 콜롬비아 영화를 리메이크한 작품입니다. 뭐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짧은 시놉시스만 말씀드리자면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수연, 조여정 배우가 연결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수연, 그리고 그녀를 대신해 오케스트라에 합류한 미주가 박지연 배우입니다. 그리고 성진은 송승헌 배우입니다. 요 성진 사이에 일어나는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따가 뒤에 영어 리뷰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2015년도에 개봉했었던 캐롤이라는 작품이 재개봉을 합니다. 토드 헤인즈 감독의 로맨스 드라마이고요. 195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두 여성 간의 금기된 사랑을 섬세하게 그려낸 작품이라고 합니다. 요거 재개봉한다고 하니까 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 그 이틀 중에 하루는 캐롤을 왓챠 파티를 통해서 청취자분들과 함께 감상을 할 예정입니다. 캐롤은 보셨나요? 라고 하는데 감상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감상할 예정입니다. 네. 상당히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입니다. 제68회 칸 영화제 경쟁 부분에 진출해서 루니마라가 이제 여우주연상을 수상을 했죠. 네, 그리고 캐스팅도 짱짱한데 케이트 블란쳇이 캐롤 에어드 역이고, 루니마라가 테레즈 벨리벳 역, 그리고 카일 챈들러, 사라 폴슨, 요런 쟁쟁한 배우분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캐롤 재개봉한다고 하니까
반기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영화죠. 미망이 이제 개봉을 하는데, 요 미망이 이제 비포 시리즈랑 비교하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독립영화입니다. 2023년에 제작이 됐었던 김태양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고요. 48회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내팩 심사위원 특별 언급, 제24회 도쿄 필름엑스에서 학생심사위원상, 제12회 무주상골영화제에서 비커닐 크리에이티브상을 수상을 한 굉장히 수상 이력이 많은 그런 작품입니다. 총 3가지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그림을 배우는 남자가 여름 한낮 종로에서 우연히 아는 여자를 만나서 함께 거리를 걷는 1부, 그리고 2부가 몇 년 후에 여자가 극장 관계자인 다른 남자와 함께 과거에 걸었던 그 길을 다시 걷게 되는 게 2부, 그리고 3부가 시간이 더 흘러서 화가가 된 그 1부에 있었던 그 남자가 지인의 장례식에서 그 여자와 재회하게 되고 서울의 밤거리를 함께 배회하게 된다라는 요런 그 3부의 구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비포 시리즈랑 많이 비교가 되는 걸 보니까 이렇게 1, 2, 3부 다 걷는다라는 컨셉인 걸 봐서 걸으면서 둘이서 계속 대화를 나누는 그런 형식의 영화일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장의 크리스마스가 마침내 스크린에서 상영이 됩니다. 1983년 나기사 오시마 감독이 연출한 영국, 일본, 뉴질랜드 합작의 전쟁 드라마 영화입니다. 1942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일본군 포로 수용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영국군 장교 존 로렌스와 잭 셀리어드, 그리고 일본군 요노이 대위와 하라 상사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옛날 명작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요거 한번 챙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채라는 독립영화가 또 개봉을 하는데요. 장범, 허장 감독이 공동 연출한 한국의 독립영화이고요.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LG 올레드 비전상과 시민평론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서 가족 행세를 하는 어느 부녀와 젊은 남녀의 위태롭고 애틋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하고요. 집 한 채를 얻기 위해 위법을 저지르는 문호, 고은, 도경, 요 세 인물이 서로의 일상에 기묘하게 스며들어 발생하는 사건을 그린다라고 합니다. 요즘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기존의 집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시세 차익을 노리면서 옮겨 타기가 쉬워졌는데, 이제 와서 좀 집을 새로 사기 위해서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나 아니면 뭐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이 집 한 채를 얻는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졌죠. 그래서 그 상황을 이 영화로 조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개해드릴 작품도 독립영화인데 아까 한 채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작품일 것 같아요. 딜리버리라는 작품이고요.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 오늘의 비전 섹션에 초청된 코미디 영화입니다. 장민중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고요. 불임으로 고민하는 부유한 산부인과 의사 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하게 된 가난한 동거 커플이 있습니다. 요 두 커플이 있죠. 근데 이 가난한 동거 커플이 낙태를 하기 위해서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불임으로 고민하고 있는 이 우희 부부를 우연히 만나게 되고, 아이를 낳아서 돈을 받고 넘기기로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소재만 들어보면은 굉장히 되게 암울한 소재인데, 맞아요, 매불쇼의 감독님 나오셔서 좀 인터뷰도 하셨죠. 상당히 암울한 소재인데 요거를 좀 유쾌하게 풀어내고 있는 것 같고요. 얼마나 지금 이렇게까지 출산과 이제 인구에 대한 아이러니가 이제 지금 현대사회에 퍼져 있는지를 웃지 못할 상황을 통해서 그려냈다라고 합니다. 이 영화를 처음에 기획하게 됐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버려지는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많다라는 기사를 접하고 지금 출산율 문제로 힘들다,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뉴스를 때리고 있는데,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다라는 게 너무 이제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서부터 좀 모티브를 삼아서 이런 작품을 제작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네요. 마지막 소개해드릴 작품은 오세호 감독의 장편 데뷔작인 자기만의 방이라는 또 독립영화이고요. 9남매 가족의 넷째인 17살 소녀 우담은 드디어 자기만의 방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셋째 오빠 우주와 우담의 원수 고경빈이 임신 소식과 함께 들어오면서 우담은 경빈과 방을 공유해야 되는 상황에 처합니다. 지독한 원수와의 한방 동거를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우담의 좌우충돌 성장기를 그립니다. 이거는 뭐 아까 한채와 딜리버리의 굉장히 어떤 조합적인 조합이 된 그런 독립영화 같은데, 어쨌든 지금 좀 볼만한 독립영화들 많이 개봉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사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립영화 많이 만들어지는 것
왔다라고 하는데 아무 데이터도 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제 뇌피셜입니다. 독립영화는 꾸준히 많이 많아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들어서 독립영화가 많이 개봉하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소위 말하는 대규모 자본이 들어간 그런 대중 상업 영화들이 개봉을 해도 맥을 못 추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독립영화들로 좀 시선을 돌리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지 않나, 이런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이건 아무 근거 없는 그냥 제 뇌피셜이고, 그러다 보니까 언급이 더 자주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기존에도 꾸준히 있어 왔던 이런 독립영화들이 좀 더 조명을 받게 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찍어 넣은 게 없을 수도 라는 얘기하는데 정확히 저 맥락도 이제 포함이 되죠. 소위 말하는 창고 영화들, 코로나 시즌 이전에 찍어 놓고 이제 코로나 시즌 때문에 개봉을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개봉하고 있는 이런 창고 영화들이 지금 이제 거의 동났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지금 충무로는 멈춰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고 영화들이 다 동나고 나면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영화들이 굉장히 소수이기 때문에 극장에 걸 게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렇게 꾸준히 만들어지고 있는 저예산의 이런 독립영화들이라도 극장에 좀 걸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제 그냥 뇌피셜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개봉한 창고 영화가 사흘이라는 오컬트 영화인데, 박신양 배우의 오랜만에 스크린 개봉작이라서 많이들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태무산 엑소시스트라는 조롱도 듣고 있고, 그리고 클레멘타인의 오컬트 버전이다라는 이야기도 들으면서 약간 좀 평이 많이 안 좋죠. 네. 저 박신양 배우 찐팬인데 하필 너무 아쉽습니다. 연기력은 진짜 탑인데, 그쵸? 박신양 배우가 요새 배우 활동보다는 미술 활동이나 그런 거에 좀 전념하고 계신 것 같은데, 좋은 작품에서 기존에 보여주셨던 그런 좋은 모습들 많이 보여주시면 참 좋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개봉작 소개는 마쳤고요. 이제 영화 뉴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에거스 감독의 신작 노스페라두가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첫 상영을 마쳤고요. 고딕 호러 장르이고 1922년에 제작이 됐었던 고전 영화를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빌 스카스가드, 니콜라스 홀트, 릴리 로스뎁, 에런 테일러 존슨, 엠마 코린, 월렘 데포와 같은 쟁쟁한 배우들이 등장을 해주고요. 전반적으로 굉장한 호평 분위기입니다. 로버트 에거스 감독의 최고작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배우들의 연기 역시도 호평을 받고 있지만, 혹평의 결을 보면은 좀 페이스가 좀 느리다, 요런 이제 혹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호평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가지고 제가 또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극장 개봉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새 영화에 젠데이아와 앤 해서웨이가 주연으로 캐스팅이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놀란 감독이 찍게 될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에 대한 루머가 되게 많죠. 무슨 뭐 뱀파이어 영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최근에 또 이제 거기에 대한 루머로 지금까지 나왔던 루머는 다 아니다, 사실 무근이다, 뭐 이런 루머도 또 돌고, 뭐가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과 젠데이아, 앤 해서웨이의 조합이라니 다음 작품 역시도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주 뒤에 개봉하죠. 이제 모아나 2가 개봉을 하는데, 모아나 1편에 대한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스트리밍 서비스가 2019년 말에 출시가 된 이후 매년 가장 많이 시청된 상위 4개 영화 중에 하나로 모아나가 꾸준히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시청자들은 총 800억 분에 가까운 시간을 모아나를 시청을 했다. 이는 이 모아나라는 영화를 약 7억 4,800만 번 본 것과 같은 수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도 거의 내내 스트리밍 상위 10위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네요.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시리즈고 저희 딸 최애 작품이죠. 거의 주말마다 봤다고 해도 될 정도로 지금 모아나2 개봉하기만을 저희 애가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맨날 모아나2 예고편 보여줘 이러면 이제 예고편 보여주고 그거 보면서 막 빨리 보고 싶다 이렇게 막 기대를 하고, 오늘 청설도 애랑 같이 봤는데, 청설 애랑 같이 보고 나오면서 우리 다음 영화는 모아나2겠네? 우리 어떤 상영회에서 볼까? 막 이런 얘기 같이 나누면서 얘기했는데,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모아나 1편의 사랑도 꾸준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신이 모아나로 드립 안 치시네요 라고 하는데,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높은 확률로 본인 머릿속에 어떤 드립이 떠올랐고, 내 입으로 그 얘기를 하기 좀 그러니까 메신저의 입을 빌리기 위해서 저런 떡밥을 까는 거겠죠. 네, 어떤 드립을 의도하시는 건지는 알겠습니다만 굳이 제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윤관님은 지금 채팅창에서 뭐 하나? 이런 거 의도하신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디즈니 소식인데요. 무파사 라이온 킹이
2024년 12월 20일 북미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예고편이 공개가 됐습니다. 1994년 애니메이션 라이온킹의 프리퀄이고요. 무파사의 과거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고 라이온킹의 30주년 기념작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라이온킹 무파사 내놓고 라이온킹 시리즈 내놓는 거 다 좋은데 옛날 그 디즈니 만화 스타일로 내줬으면 좋겠어요. 라이온킹 CG 버전 보신 분 계신가요? 기술력에는 감탄을 하면서 봤지만 영화로서의 재미로 따지면은 원작 애니메이션에 비할 게 아니죠. 너무 이제 사실화를 시켜놓다 보니까 원작 애니메이션에 있었던 그 동물 캐릭터들의 풍부한 감정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사실적으로 묘사를 함에 있어서 많이 죽어버려가지고 영화의 맛이 안 살았죠. 동물 나오고 이런 거는 그냥 그 옛날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좀 해주지라는 아쉬움이 좀 있긴 합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배트맨 트릴로지에 나왔던 그 배트 텀블러 카 기억하시죠? 장갑차처럼 생긴 그거 있죠? 그게 열대 한정으로 제작이 됩니다. 실제 주행도 가능하고요. 근데 가격이 무려 41억 원입니다. 안타깝게도 실제 제트 엔진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거를 출시하면서 제트 엔진을 빼고 출시하는 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소비자 기만이 아닌가. 그래서 제트 엔진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트 엔진만 있었으면 좀 고민을 해봤을 텐데 참 안타깝네요. 다음 버전은 제트 엔진 넣어서 나올지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만들 거면은 좀 넣어주지. 안 그래도 요새 차 바꾸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제트 엔진이 없어서 좀 아쉽네요. 전기차 보조 요금 폐지는 아마 트럼프 공약 중에 하나이긴 한데 아직은 되지 않고 있고, 근데 이게 좀 참 슬픈 게 2차 전지 관련 주들이 이제 떡락을 해가지고 트럼프 당선과 동시에 떡락을 해가지고 제가 2차 전지 개별주를 하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ETF를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비중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좀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면은 그 2차 전지 ETF나 그 개별주 둘 다 한참 막 2차 전지주가 막 하늘을 날아다닐 때는 수익률 200% 넘어가고 이래서 혼자 막 가슴이 웅장해진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트럼프 당선과 동시에 지금 떡락을 해서 지금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브래드 디카프리오님은 코인과 테슬라를 사셨다라고 하는데 너무 축하드립니다. 지난주에 미션 임파서블 신작 파이널 레코닝의 예고편이 공개가 됐죠. 북미 기준으로 2025년 5월 3일 개봉 예정이다라고 하고요. 전작이 글로벌 흥행 성적이 너무 처참해가지고 많은 미션 임파서블 팬분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예고편이 공개가 되면서 그래도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개봉 하면은 당연히 극장에서 보게 될 것 같고요.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많은 영화 팬분들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었죠. 송재림 배우가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향년 39세이고요.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이제 장례식장에 모셔졌다라고 하고요. 자살로 추정이 되는데 최근 기사를 보니까 스토커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게 직접적인 자살 요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기사였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스토커가 이 송재림 배우만 스토킹을 한 게 아니라 이 송재림 배우의 가족들까지 막 촬영을 해가지고 그 모자이크 처리 같은 거 없이 그 가족들의 사생활까지도 막 공개적인 공간에 올려버리고 막 그런 스토커였나 봐요. 그것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뭐든지 간에 배우를 떠나서 이제 대한민국의 젊은이 한 분이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 뉴스 보고 처음에 이게 뭐지? 처음에 저는 약간 페이크 뉴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현실이 됐더라고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는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뉴스는 좀 의외의 뉴스인데 1,000만 관객을 동원을 했었던 영화 파묘가 일본에서 대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흥행 수입 1억 엔을 돌파했다라고 하고요. 일본 요괴를 때려잡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일본 개봉했을 때 반응이 어떨까 되게 궁금했는데 흥행 수입 1억 엔을 돌파를 하면서 대성공을 거뒀다라고 하고요. 이게 흥행 요인을 보니까 이제 일본의 전통적인 괴담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했다. 이런 것 때문에 일본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좀 의외입니다. 네, 오늘 영화 뉴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영화 리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리뷰 순서는 히든페이스부터 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히든페이스하고 청설하고 글래디에이터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히든페이스는 아직 개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포일러 없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순서로 하는 거예요. 청설은 말씀드렸듯이 오늘 봤기 때문에 대본을 쓰지 못했고, 뭐 개봉한 지 몇 주 지났으니까 스포일러 얘기해도 되겠죠. 2022년 촬영이 완료되었으나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히든 페이스의 시사회에 다녀왔습니다. 시사회는 보통 동반 1인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취자 단톡방이나 아니면 다른 영화 모임 단톡방에 저랑 같이 가실 분이라고 이제 모집을 했는데, 보통 시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봉 전인 영화를 미리 접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 그리고 시사회는 무료잖아요. 가격이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보통은 이제 웬만한 이상한 영화라도 이제 보겠다라고 나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히든 페이스는 같이 보실 분이라고 했는데 아무도 같이 가려고 안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사람들이 왜 이럴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제 자리, 하나는 제 가방 자리로 해서 이렇게 봤죠. 근데 보고 나니까 누구랑 같이 봤으면은 상당히 뻘쭘했겠다. 상당히 뻘쭘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차라리 혼자 본 게 다행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독님이신 김대우 감독의 전작들을 살펴보자면은 음란서생, 방자전, 인간중독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 오신 감독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두 파격적인 배드신이 화제가 됐었던 작품이죠. 그래서 이번 작품도 비슷한 맥락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가, 제가 갔던 시사회가 제가 알기로 가장 마지막에 진행된 시사회이거든요. 그 앞에 몇 번의 시사회가 더 있었는데, 그런 앞선 시사회를 다녀오셨던 분들의 이제 후기글 같은 걸 읽어보면은 하나같이 배드신 수위가 상당히 높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 시사회에 다녀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 수위가 높다라고 입을 모으는지 궁금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시사회에 당첨되기도 했고, 그런 소문이 무성할 때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전달을 해드려야겠다라는 팟캐스터로서의 의무감으로 감상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개봉 전 작품이기 때문에 스포일러 없이 줄거리를 소개해드릴 건데,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이제 배우 이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공한 오케스트라 지휘자인 송승헌과 첼리스트인 조여정은 약혼한 사이입니다. 송승헌은 분식집 하는 부모님 밑에서 되게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라온 그런 사람인 것 같고, 이 첼리스트 조여정은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자란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어느 날 조여정이 나는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됐나 봐 라는 그런 영상 편지만 남기고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평소에 이 조여정이 성격이 워낙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자기 맘대로 하는 그런 성격의 인물이라서 그 가족들 모두 다 쟤 또 저런다, 저러다 말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당장 이제 공연은 또 앞두고 있어가지고 그 첼로 자리를 비워둘 수는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조여정 대신에 그 첼로 자리에 들어오는 첼리스트가 바로 박지연 배우가 되겠습니다. 박지연 배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벌집 막내 아들의 그 형수님으로 나오는 그 배우입니다. 송승헌이 박지연의 면접도 보고 둘 사이에 뭐 그냥 이런저런 일도 있은 후에 둘이서 우연찮게 술 한잔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막 비가 내리게 되죠. 집에 가려고 차에 타서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다가 송승헌이 뒷자리에 타고 박지연이 앞자리에 탔습니다. 근데 박지연이 앞자리에서 비도 오고 한 잔 더 하고 싶은데 다른 술집들은 다 문 닫았겠죠? 요렇게 이게 쓱 던집니다. 미끼를 쓱 던집니다. 그러니까 뒷자리에 있던 송승헌이 하더니 저희 집에서 한 잔 더 하실래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 송승헌이 얘기했던 저희 집은 조여정과의 신혼집이에요. 그 신혼집에서 미리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조여정이 나는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됐나 봐라고 하면서 사라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이제 송승헌 혼자 지내고 있는 집이겠죠. 저희 집에서 한 잔 더 하실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바로 이제 집에서 둘이 와인 한 잔을 하고 있는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고, 갑자기 키가를 시작을 하더니 이제 둘이서 막 이렇게 막 이러시면 안 돼요라고 하다가 막 이렇게 그 과정을 거쳐서 굉장히 격렬한 이제 배드신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사라진 줄 알았던 조여정의 뜻밖의 사정이 공개가 되면서 이야기는 파국을 향해 달려가게 된다라는 그런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단순 그냥 사랑과 전쟁류의 그런 영화인가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이 영화의 장르는 밀실 스릴러입니다.
근데 이 얘기만 듣고 밀실 스릴러? 아니 스릴러면 스릴러지 밀실 스릴러? 이게 무슨 얘기지? 이게 약간 좀 의아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거를 얘기를 해버리면은 스포일러가 돼가지고 영화를 보는 내내 조효정은 대체 어딜 간 거야? 이거를 되게 궁금해하면서 봐야 되는 그런 요소라서 제가 여기서 자세히는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디로드님이 원작보다는 떨어지나 보네요 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 제가 원작을 보진 않았지만 원작은 꽤 이제 수작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던데 스포일러가 될 만한 부분은 모두 제거하고 최대한 심플하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상당히 아쉬운 작품이었습니다. 일단 영화가 뭔가 모르게 되게 어색해요. 근데 처음에는 송승헌 배우의 연기력 때문에 어색한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송승헌 배우가 연기를 진짜 못해요. 이 작품 내내 너무 못합니다. 되게 어색해요. 대사 치는 것도 그렇고 오케스트라 지휘자라고 했잖아요. 본업인 지휘하는 장면도 그렇고 뭔가 되게 어색합니다. 이 조각 같고 잘생기고 몸 좋고 엉덩이 매끈하고 되게 멋있는데 뭔가 계속 어색해요. 뭔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송승헌 배우 때문에 영화도 좀 어색하게 느껴지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물론 그것도 이제 한몫하긴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대사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대사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상황에서 저 인물이 자연스럽게 할 법한 대사다라는 그 느낌보다는 정말 그냥 대사를 위한 그런 대사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영화상에 있는 그 상황이나 인물마다 자연스럽게 할 법한 그런 대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대사는 이 캐릭터성도 고려가 안 돼 있고 그 캐릭터성을 떠나서라도 아니 현실에서 누가 저런 말을 해? 누가 저런 말을 해? 싶은 그런 대사들을 정말 그런 책에서 글로나 써 있을 법한 그런 대사들을 그냥 하더라고요. 일상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그런 대사들도 자연스럽다기보다는 그냥 되게 어색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극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색하게 그렇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사뿐만 아니라 이 인물들의 행동이나 이런 선택 같은 것들도 다 뭔가 좀 이상한데 일단 뭐 반전 요소긴 하지만 조효정이 사라졌잖아요. 근데 이 송승헌과 조효정의 엄마 그러니까 이 송승헌의 예비 장모는 이 생각보다 조효정을 찾는 것에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아니 뭐 어디 외국 가서 잘 놀고 있거나 아니면 어디 호텔에서 룸서비스 시켜 먹고 있겠지라고 하면서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별 신경을 안 쓸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것 치고는 너무 오랫동안 안 찾는 느낌? 그러니까 대사로도 나오는데 얘가 카드 사용 내역이 없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카드 사용 내역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적어도 그때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지 않나? 근데 적극적으로 찾는다는 게 본인들이 막 나서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거. 그 정도? 진작에 했어야 될 경찰 신고를 그제서야 하고 뭐 그 이후에 얘 어디 갔어? 라고 하면서 뭐 어디 사람을 찾습니다 라든가 뭐 예를 들자면은 뭐 그런 거라도 해야 될 텐데 뭐 그냥 신고만 해놓고 되게 태평성대예요. 그냥 뭐 부모님이든 송승헌이든. 그래서 그런 행동들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그리고 경찰 신고를 했으면은 요즘 대한민국에 CCTV가 얼마나 많은데 CCTV만으로도 동선 체크가 되잖아요. 어디에 들어갔고 어디에 나왔고 예를 들어서 특정 장소에 들어갔는데 그 뒤로 거기서 나온 게 촬영이 되지 않았어. 그럼 거기 있는 거잖아.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그 동선 체크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노력조차 안 한단 말이죠. 경찰들도 와서 한다는 행위가 그냥 집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가고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너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너무 이상하잖아요. 자연스럽지가 않은 행동들이잖아요. 이게 좀 어색합니다. 뭔가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어색한 행동들은 영화의 결말 부분까지 이어지는데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결말에 가서 이 송승헌, 조여정, 박지연 이 세 인물이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뭐 그 셋은 뭐 정신 나간 애들이니까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은 최소한 그 장모나 뭐 어떤 이런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는 그런 주변 사람들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의심을 하면서 이런저런 액션을 하던 주변 인물들이 이 세 인물이 정신 나간 선택을 한 그 이후부터는 그냥 캐릭터들이 어떤 선택을 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캐릭터들이 사라집니다. 작품상에서. 안 나와요, 갑자기. 아니 이 세상에 그 셋만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건이 전개되면서 주변 인물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마치 이 세상에는 그 셋만 있다는 듯이 그냥 그 주변 인물들이 후반에 가면 아예 안 나옵니다. 그냥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들처럼 극이 진행이 돼요. 존재감이 없어집니다. 뭐야 이게.
이 뭐야, 보면서 너무 허무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 저걸 어떻게 수습하려고 그러지? 라는 생각이 이제 영화를 보면서 계속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수습을 안 하더라고요. 수습 안 하고 암튼 이렇게 됐음 하고 그냥 끝나더라고요. 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감독이 원작을 되게 재밌게 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결말 이렇게 되면 참 신선하겠다라고 그 결말만 딱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말만을 위해서 원작의 소재를 끌어다가 그냥 억지로 우겨넣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 극중에 뭐 상황, 인물들의 선택, 대사 어느 거 하나 자연스러운 게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장점을 찾아보라고 하면은 이 박지현 배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처음 얼굴이 익은 그런 배우인데요. 와, 이번 작품에서는 진짜 빛나더라고요. 제가 이 영화는 굉장히 호평을 했지만 이 박지현 배우만큼은 진짜 빛납니다. 이 송승헌 배우 연기는 더 언급을 안 하겠는데, 근데 이 조여정 배우는 연기 잘하는 베테랑이잖아요. 근데 이 영화의 극을 끌고 가는 거는 이 조여정 배우 같은 대배우가 아닌 박지현 배우 혼자서 거의 이 작품 전체를 멱살 잡고 하드캐리 한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분위기를 휘어잡더라고요. 야, 박지현 배우 혼자서 이 온몸을 던져가며 작품을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다른 모든 것들이 이 박지현 배우의 살신성인을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앞서서 언급했었던 배드신 수위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여타 다른 한국 영화에서도 볼 수 있었던 그런 배드신인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까지 입소문을 탈 일인가 싶었습니다. 뭐 셋 중 하나겠죠. 그게 바이럴이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순수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굉장히 찌들어 있다거나 이 셋 중 하나일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까지 특별한 배드신이야? 그냥 다른 영화에서도 다 나올 법한 그런 배드신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배드신이 뭐 수위가 높다기보다는 그냥 박지현 배우의 첫 노출 연기여서 뭐 화제가 되면은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뭐 수위가 높다고는 뭐 저는 딱히 잘 모르겠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초반부는 어색하고 후반부는 황당한 것에 대비해서 이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중반부는 그래도 꽤 볼만하거든요. 아니, 조여정은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이 인물들의 관계는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라는 거를 추리해 나가면서 보는 그 중반부는 그래도 꽤 볼만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못 만들어서 화난다라는 느낌보다는 되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반부에 펼쳐지는 그 스릴러 분위기를 초반과 후반에서도 잘 구현을 했다라면은 참 좋은 작품이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굉장히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 영화의 결말에 호불호에 따라서 이 영화에 대한 평이 나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록 저는 이 결말이 굉장히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그런 결말이었지만 이 영화를 보게 되실 다른 분들의 취향에는 부디 맞기를 바라겠습니다. 히든페이스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청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2009년에 개봉했던 동명의 대만 영화를 리메이크한 청설을 감상을 했습니다. 무대인사 회차로 감상을 했는데 홍경 배우랑 노윤서 배우가 왔더라고요. 노윤서 배우의 실물 같은 경우는 제 뒷자리 사람의 감탄사를 좀 빌리자면은 얼굴에 여백이 없어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이 작은데 그 안에 오밀조밀 이목구비가 다 들어가 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이 복도가 두 개가 있었는데 홍경 배우는 저랑 거리가 좀 있는 복도로 가서 뭐 이렇게 사인도 해주고 같이 셀카도 찍고, 이 수험생 있다고 하니까 수험생들한테 선물도 주고, 뭐 시험 잘 봤어요? 막 이런 걸 되게 친근하게 물어보면서 다니더라고요. 뭐 오늘 오시는 길 힘들지 않았어요? 이렇게 한 명 한 명 눈 마주치면서. 그리고 보통 이제 무대 인사 배우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중간에 나 있는 큰 복도로만 다니면서 하는데, 홍경 배우는 좌석 가로 복도 있잖아요. 좌석들이 이렇게 일렬로 쭉 있으면 요 가로 복도 거기까지 막 들어와가지고 막 악수도 해주고 셀카도 찍고 엄청 열심히 팬 서비스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떤 수험생이 수능 망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수능이 인생의 전문 아니야 이렇게 되게 힘차게 소리도 막 질러주고, 스윗하게 수능이 인생의 전문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되게 큰 소리로 수능이 인생의 전문 아니야 이렇게 되게 소리도 질러주고, 되게 팬 서비스가 좋더라고요. 노윤서 배우는 원래 예쁜 거 알았거든요. 와, 예쁜 배우가 예쁘구나라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홍경 배우가 실물이 진짜 잘생겼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실감이 안 드시죠? 왜냐면 홍경 배우가 기존에 연기했었던 댓글 부대라든가 약한 영웅 같은 작품에서 보면은 찌질하고 약간 이런 이미지로 나오기 때문에 좀 상상이 안 되시죠? 그리고 청설에서도 화보처럼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전형적인 미남상의 남자 배우라기보다는 병양미라고 해야 되나? 소년미? 요런 느낌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실물이 키도 크고 얼굴이 진짜 작아요.
얼굴이 진짜 제 주먹만 해요. 그러니까 연기 잘하고 유망한 배우다 이 정도의 이미지는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잘생겼다고? 라고 하면서 되게 반전 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우들은 카메라보다 실물이 훨씬 더 잘생겼다라는 이야기가 이래서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윤서 배우도 팬서비스 엄청 잘 해주고 제 바로 옆에까지 와가지고 막 셀카 찍어주고 했는데 제가 선뜻 노윤서 배우한테 카메라 주면서 셀카 찍어주세요 이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옆에 애도 있고 와이프도 있는데 이제 와이프는 사실 별 말이 없었는데 저희 애가 영화 보기 전에 신신당부했거든요. 사진 찍지 말라고. 찍고 싶으면 찍을 건데 왜 찍지 말라고 해? 라고 하니까 옆에 있는 내가 다 부끄러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 일행 아닌 척해. 너 엄마랑 둘이서 온 척하고 난 나 혼자 온 척할게 라고 하니까 애가 그러긴 아빠랑 내가 너무 닮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기엔 나랑 아빠랑 너무 닮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우니까 그러지 말라고 라고 해서 시무룩하면서 알겠어 라고 하고 그렇게 안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진짜 프리스타일로 이 영화의 후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스포일러를 알아도 물론 모르고 보면 제일 좋지만 알아도 뭐 크게 상관없는데 그냥 얘기할게요. 왜냐면은 스포일러가 제 감상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거를 얘기 안 하고 제 감상을 이야기한다라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할 건데 스릴러 영화급의 이런 반전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15년 전에 개봉한 원작이 있기도 하고 원작이랑 설정이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스포일러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영화 안 보셨더라도 스포일러 알고 보신다 한들 큰 지장은 없을 거예요. 일단 극 중에서 홍경 배우는 이제 취업 준비생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대사로도 나오죠. 딱히 잘하는 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딱히 못하는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 26살 청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이 도시락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들이 막 집구석에서 빌빌거리고 있으니까 너 자꾸 그러지 말고 여기서 우리 집에서 알바하면서 그렇게 네 꿈을 좀 찾아봐. 이력서도 좀 넣고 이렇게 취업 준비 좀 해봐 라고 해서 처음엔 싫다고 하다가 이제 등 떠밀리듯이 어떤 수영장으로 이 도시락 배달을 가는데 거기서 노윤서 배우가 연기하는 여름을 만나게 됩니다. 여름은 수영선수인 가을이라는 친여동생의 수영 코치 겸 매니저 겸 이런 걸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영장에 있다가 만나게 되는데 이 가을이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요. 그래서 모든 의사소통을 수어로 하거든요. 이 여름과 가을이 수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거를 용준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못 듣는 분들이시구나. 근데 이미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여름에게. 그래서 어떻게든 연락처를 알고 싶다라는 마음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 다행히 용준이 수어를 할 줄 알아요. 옛날에 대학 시절에 배워놨다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여름과 가을에게 좀 친근하게 다가가기 쉬워졌고 용준도 이 둘을 대할 때 수어를 쓰면서 대하기 때문에 가을이랑 여름도 당연히 용준 역시 청각장애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유대감도 형성이 되면서 세 명이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용준과 여름날의 사랑 이야기를 그리는 게 이 작품의 전체적인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청각장애를 소재로 한 작품이기 때문에 대사의 거의 80% 이상? 거의 대부분의 대사가 다 수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뭐가 신기했냐면은 보통은 감정 전달이나 이런 것들이 말의 억양이라든지 뉘앙스나 이런 것들로 전달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배우들이 스크린에서 수어로 연기를 하고 있는데 충분히 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전달이 되더라고요. 수어만으로도 이런 감정들이 다 전달이 되는구나 라는 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영화상의 대사로도 나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수영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그 옆 레인에서 훈련을 해야 됐던 그 선수들 학부모가 항의를 합니다. 저런 장애인들이랑 어떻게 우리가 같은 수영장 물을 쓸 수가 있냐? 우리 애들 병이라도 오르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아니 쟤들 다 피부병 없고 깨끗한 애들이다. 장애라고 해서 옮고 그런 거 아니다 라고 항의를 하니까 그러면은 연습 끝나고 물 다 청소해 놓고 가. 막 이런 식으로 부모들이 되게 말도 안 되는 민원을 넣으면서 항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옆에서 지켜보던 용준이 나중에 그런 항의를 했던 학부모를 찾아가서 저분들은 못 듣는다고 해서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다. 저분들은 못 듣기 때문에 더 잘 보는 사람들이고 사람의 감정이나 이런 표정 같은 것들을 읽으면서 다 볼 수가 있다.
아까 저분들 당신이 했던 말 못 알아들은 거 아니다. 저분들 다 본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듣는 것뿐만 아니라 보는 걸로도 충분히 감정 전달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뉘앙스의 그런 대사였는데 그 대사를 보는 관객들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치였던 것 같습니다. 수어들이.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화면 분위기가 굉장히 청량하고 맑고 깨끗하고 순수하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인 저희 딸이랑 보는데도 걸리는 장면 하나 없이, 그러니까 요즘 한국 영화들 뭐 욕이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내심 좀 걱정했어요. 이게 전체 관람가긴 하지만 그래도 뭐 지나가는 말로라도 욕 같은 게, 예를 들면 뭐 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욕 같은 게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걱정이 좀 있었는데 일절 없고요. 그런 식의 가벼운 욕조차도 없고요. 초등학교 1학년인 저희 애랑 보는데도 전혀 뭐 걸리는 거 없이 봤을 정도로 굉장히 영화가 깨끗합니다. 화면 분위기나 이 미장센들 그리고 두 청춘 배우를 카메라에 담는 모든 이런 분위기들이 너무 깨끗하고 청량해서 이제 되게 반가웠어요. 한국 영화가 이렇게 청량하고 제대로 된 청춘 로맨스 장르를 다룬 게 얼마만이냐라는 생각에 너무 반가웠습니다. 주류가 되는 그런 장르는 아니긴 하잖아요, 한국 영화에서. 이런 영화가 제작이 됐다라는 게 너무 반가웠어요. 요즘 영화들 보면은 자극적이고 도파민 을 자극하는 그런 소재들이나 연출들을 쓰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런 작품들 속에서 되게 디톡스하는 기분이 들 정도로 영화가 너무 좋았어요. 자극적인 장면 하나 없이 예쁘게 모든 상황들을 그려내는 것만으로도 영화를 충분히 잘 만들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에 되게 인상 깊게 감상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런 반가움이 제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완전 후반부에 나오는 그 반전 요소에서 무너지게 되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 여름은 이제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들을 수 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부모님도 다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고 동생인 가을도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다 보니까 말보다는 수어로 의사소통하는 게 더 편했고 그러다 보니까 수어로 이야기를 하게 된 거고, 그 부분이 극 후반에 밝혀지거든요. 근데 이제 관객들은 용준이 청각장애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관객들은. 근데 여름이 청각장애인이 아니라는 거는 극 후반에 공개를 하거든요. 반전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의 예쁜 알콩달콩한 이런 편견 없는 사랑 이야기가 그려지는구나라는 생각에 이 둘의 사이를 이제 되게 응원하면서 보다가 이 마지막에 갑자기 여름이 청각장애인이 아니라는 걸 밝히기 시작하면서 감정이입이 와장창 깨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실제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거를 봤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영관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꽤 계셨거든요. 그 반전이 공개가 되기 전까지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로맨스 같은 것들을 되게 감정이입해서 응원하면서 봤을 텐데 알고 보니까 이 영화 전반적으로 알콩달콩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들이 갑자기 다 그냥 장애가 없는 보통의 사람들이라는 게 밝혀지는 순간 이걸 보는 장애인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왜 청각장애인인 척 한 건가요? 라는 거는 이제 의도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용준이 청각장애인인 줄 알았으니까 거기에 맞춰준다고 이제 계속 수호를 하게 됐던 거고, 용준 역시 여름이 청각장애인이라고 이제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어를 하는 모습밖에 못 봐서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이제 서로가 서로를 착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용주는 한번 해명할 기회가 있긴 했거든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여름이 문자로 너는 제일 듣고 싶은 소리가 뭐야? 라고 이제 용준한테 보냈는데 용준이 거기서라도 난 청각장애가 없는데? 이렇게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냥 유대감 형성을 위해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어물쩍 넘어가요. 여름 입장에서 용준이 사실은 청각장애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도 좀 개연성이 없었던 게 뭐냐면은 이 여름이 뒤돌아서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용준이 뒤에서 말로 자기의 진심을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용준 입장에서는 어차피 여름은 뒤돌아서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말을 못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뒤에서 사실 내 감정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되게 담담하게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저 사람이 난 청각장애인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말을 시작해. 뒤에서 갑자기 말하기 시작해. 그럼 여러분들 반응 어떨 것 같아요? 일반 상식선상에서 반응. 이거 아니에요? 뭐야?
이거 아니에요? 청각장애인이라고 생각하고 가깝게 알고 지냈는데 갑자기 내 뒤에서 말을 하기 시작해. 그러면은 화들짝 놀라면서 뭐야 이게 정상적인 반응일 거잖아요. 근데 아무런 표정의 변화 없이 그냥 듣고 있어요. 아니면은 최소한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야 너도? 이러면서 야 너도? 이러면서 나도 사실은 청각장애인 아니야 라고 그때 밝혔어도 됐을 법한데 그 자리에선 밝히지 않고 계속 끌고 가다가 후반부에 정식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용준의 부모님에게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갑자기 자기도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실 나도 청각장애인이 아니다 이걸 밝히거든요. 이런 상황이 너무 자기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차치하고서라도 그냥 영화적인 개연성 면에서 보더라도 너무 자기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여름이 용준의 부모님과 용준이 있는 자리에서 저 사실 청각장애인이 아니에요 라고 밝혀지는 그 장면에서도 용준의 반응도 되게 좀 어색했는데, 보통 그렇게 하면은 뭐야 너 왜 지금까지 청각장애인인 척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법도 한데 자기들끼리 하하 야 너도? 하하하하 깔깔깔깔 야 뭐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제 몰입감이 와장창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원작이 만들어진 지 15년이 흘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 시대의 정서를 좀 반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부족했던 개연성을 잘 메꿔서 각색을 한다든가 이런 시도들이 있었을 법도 한데 15년 전의 작품의 결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냥 이렇게 했다라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결론적으로 청설은 굉장히 아름다운 영상미,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 그리고 굉장히 순수한 감정을 가지고 오랜만에 볼 수 있는 그런 청춘 로맨스 영화라서 되게 반갑긴 했는데, 장애라는 소재를 너무 도구화 시켜서 소비를 해버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는 작품이긴 했어요. 제가 어릴 때 처음 본 로맨스 영화가 뭔지 궁금하다고 하는데 뭐였을까? 글쎄요, 기억이 잘 안 나네. 그거는 기억이 잘 안 나고, 좋아하는 사람이랑 처음에 같이 가서 봤던 영화는 007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는 뭐 시내라고 했는데 시내에서 만나서 멀티플렉스 상영관도 아니고 페인트로 포스터 그린 그런 상영관 있잖아요. 표도 요즘처럼 그런 지류 티켓이라기보다는 옛날에 그 버스 종이 토큰 같은 그런 표로 주던 때가 있었어요. 그걸로 해서 그 당시에 지금 생각해보면 뭐 손도 잡지도 않았는데 무슨 연애라기보다는 그냥 썸이죠, 썸. 썸 탔던 여자애랑 같이 가서 같이 영화를 봤는데 강렬한 어색함이 기억에 남아서 아직도 기억이 나고, 심지어 그 여자애는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남녀 둘이서 시내에서 이렇게 만난다라는 그 상황이 되게 어색했나 봐요.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혼자 나갔는데 영화 보고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제 갈 길 갔던 저는 바로 집으로 오고 걔는 그 친구랑 같이 막 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 기억이 왜 기억이 남냐면은 너무 이야기가 새길로 새는데 그 여자애가 나중에 일진이 됐어요. 게다가 그냥 보통 일진도 아니고 속된 말로 대가리라고 하죠. 대가리가 돼가지고 뭐랄까 되게 난감했던 게, 저는 정말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제가 지나가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저기 네 남친 지나간다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입장에서는 제가 되게 흑역사가 된 거예요. 놀림거리가 된 거예요. 그 여자의 입장에서는 야 저기 네 남친 지나간다 뭐 이러면서 되게 놀리고 그런 게 느껴졌죠. 그래서 강렬한 그 사춘기 시절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청설 이야기는 마무리하고 이제 글래디에이터 2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스포일러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순서인데 만약에 글래디에이터를 볼 예정이신 분들은 건너뛰셔도 될 것 같고요. 알고 봐도 상관없지 않나 이러시는 분들은 계속 남아 계셔도 될 것 같은데, 반전이나 스포일러라고 하기에는 언론이나 뭐 여타 다른 채널에서 너무 많이 언급이 되고 나름 반전 요소라고 생각했던 게 예고편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00년에 개봉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후속작이 24년 만에 개봉을 했습니다. 리들리 스콧 감독이 그대로 연출한다라고 해서 제작 소식이 전해졌을 때부터 기대와 우려를 한몸에 받고 있었는데, 이 리들리 스콧 감독이야 워낙 대작을 많이 만든 감독이긴 한데 이 전작이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과연 전작만큼 나올까라는 의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와 함께 이제 들었던 것 같아요. 감상 후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역시나 전작을 뛰어넘는다거나 아니면 전작만큼의 만족도를 가져다주는 작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영 보지 못할 정도의 망작이냐? 근데 그건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전작과 비교를 하니까 아쉬운 거지, 이 작품 자체만 두고 보면은 뭐 충분히 극장에서 한 번쯤 뭐 볼만한, 최소한 티켓값은 아깝지 않은 그런 작품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있는지 많은 분들이 전작과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보게 된다라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의 가장 큰 적은 전작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일러 경고를 예의상 하긴 했는데 이야기가 뭐 특별할 거 없이 너무 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아직 안 보셨더라도 그냥 들으셔도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스토리 라인이 그렇게 막 치밀하다거나 촘촘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전형적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뜬금없기도 합니다. 그런 좀 부분들을 액션 연출, 미장센, 뭐 배우들의 연기력 이런 것들로 이제 커버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뭐 다 알고 봐도 즐길 수 있는 요소가 많은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점부터 이야기하고 단점을 이야기하면은 너무 안 좋은 영어로 결론이 나버릴 것 같아서 단점부터 이야기하고 장점을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티켓값 정도는 아깝지 않은 그런 작품입니다. 단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안타깝게도 글래디에이터 2는 그렇게 신선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복수와 구원이라는 이 전형적인 구조를 따라가고 있고요. 주인공인 루시우스의 여정이 전작의 막시무스와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이 전작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특히 제일 아쉬웠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일 마지막에 루시우스와 마크리누스의 1대1 대결 장면입니다. 이 영화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뜬금없지 않았어요? 이 1대1로 갑자기 둘이서 싸운다는 게?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네요. 이 마크리누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쌍둥이 황제를 제끼고 최고의 권력을 손에 넣은 순간이고 상대편보다 우리 편의 군사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굳이 전면전을 벌이지 않고 굳이 1대1 일기토를? 그것도 도발에 넘어갔다거나 본인의 무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그 수많은 군대를 뒤에 두고 굳이 수장들끼리 1대1 일기토를 벌입니다. 굳이 그런 위험을? 라는 그런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마지막의 상황이 펼쳐지더라고요. 이 편의 주인공인 루시우스가 전작의 주인공인 막시무스의 아들이라는 게 이제 밝혀지게 되죠. 근데 이 설정이 저만 되게 별로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전작에서 막시무스가 멋있게 보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내와 아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숨겨진 아들이 있었다고? 아니 전작에서 공주랑 야리꾸리한 눈빛을 주고받기는 하는데 이게 직접적인 묘사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공주 혼자 짝사랑을 한다든가 뭐 그런 설정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둘 사이에 아들이 있었다고? 그래서 이런 설정은 전작에서의 굉장히 멋있었던 이 막시무스의 이미지마저도 갉아먹는 그런 설정인 것 같아서 저는 전작에 언급이 됐는데 제가 놓친 줄 알았어요. 근데 인터넷 여론을 보니까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긴 하더라고요. 전작과 무리한 이 설정 연계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로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 글래디에이터 2를 제작했다라는 생각보다는 요즘 소재도 없고 대작들도 손익분기점을 못 넘기는 경우가 허다한데 뭘 만들어야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을까? 코로나 이후에 속편 흥행 공식이 있네? 그렇다면 글래디에이터? 야 적당히 전작의 향수도 불러오게 해서 시나리오 한번 써봐 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전작과의 연결고리를 만들려다가 되려 제살 깎아먹기 식의 그런 설정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일 아쉬웠던 요 두 개 부분만 찝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야기 전개가 되게 전형적이고 헐겁고 전작과의 연결고리를 위해서 무리수를 자꾸 두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면서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전개가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단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도입부에서는 왜 티켓값은 아깝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왜냐면은 이런 단점을 상쇄시켜 줄 만한 뭐 다른 요소들이 있어서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배우들의 연기가 미쳤어요. 특히 이 주인공인 루시우스를 연기한 폴 메스칼 같은 경우에 연기 잘 하던데요. 전작의 러셀 크로우에 비해서 카리스마가 많이 아쉽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저는 뭐 충분히 잘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초반에 노예로 전락을 했을 때 원숭이 떼들과 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원숭이를 향해서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몸도 되게 벌크업 돼 있고 그래서 이 애프터선에서의 그 아빠를 연기한 그 배우라는 생각이 안 들 만큼 전사의 이미지를 굉장히 잘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카시우스를 연기했던 페드로 파스칼도 나오는지 모르고 봤다가 첫 장면부터 등장해서 굉장히 반가웠고 특히 덴젤 워싱턴이 와 진짜 로마를 삼키기 위해서 각종 권모술수를 펼치는 그런 인물로 나오는데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닙니다. 광기에 휩싸여가지고 사리분별 안 되는 쌍둥이 황제를 구워 삼는데
저건 나라도 당했을지도 싶을 정도로 진짜 뱀의 혀를 가진 인물을 너무 연기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뭐 루시우스 카리스마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솔직히 카리스마 면에 있어서는 루시우스보다는 마크리누스가 한 수 위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에 가서는 뭐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긴 하는데, 이거는 멋있는 캐릭터가 엉성한 시나리오의 희생양이 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면에 이 광기에 휩싸인 쌍둥이 황제들은 좀 아쉬웠는데, 배우들의 연기가 아쉬웠다라기보다는 이 캐릭터의 묘사가 되게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청볼 등급을 받았길래 타락한 이 황제들이 얼마나 이 방탕하고 더럽게 노는지에 대한 그 묘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뭐 그런 장면을 기대한다거나 이런 게 절대 아니고, 그런 묘사들이 있어야 이들이 어떤 식으로든 심판을 받을 때 관객들이 좀 더 쾌감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말이나 행동은 광기에 휩싸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별다른 묘사가 없어요. 대사로만 뭐 매독에 걸려 있다거나 아니면 뭐 동성애를 암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온다거나, 대사나 암시만 있지 막 직접적인 그런 묘사가 없으니까 이런 좀 아쉬움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액션 연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대규모 전투의 스펙타클은 솔직히 이 전작이랑은 비교하기 힘들 것 같고요. 전작이 훨씬 좋았고요. 근데 그 뒤에 꾸준히 나오는 콜로세움 전투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전작도 좋았지만 이번 작품에서도 묘사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앞서서 스토리와 개연성이 단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액션의 퀄리티는 비슷하게 가져왔던 거 보니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제목인 이 글래디에이터들이 싸우는 이런 영화니까 그냥 보고 즐겨. 이 글래디에이터 영화에서 뭘 더 바래. 그냥 글래디에이터들이 싸우는 거 보면서 즐기면 되는 거야. 뭐 요렇게 제작 의도가 있지 않았나. 뭐 특히 막 콧불소를 활용을 한다든가, 투기장 안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거기에 배를 띄워가지고 그 배 밑에는 식인 상어들이 막 돌아다니는 그런 환경에서 결투를 벌인다든가, 공주를 마차 같은 것에다가 묶어놓고 그 공주를 지켜야 되는 미션을 준다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전반적으로는 전작의 명성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작품이었습니다만, 뭐 그 자체로만 보자면은 뭐 티켓 값은 아깝지 않은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 스토리 면에서는 전형적이고 때로는 개연성이 많이 부족하긴 한데, 이 배우들의 열연과 화려한 액션 연출로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만회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요거는 극장에서 봐야 더 100% 즐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네요. 물론 전작과의 비교는 뭐 피할 수가 없을 거고, 그 과정에서 아쉬운 점들이 좀 더 부각된 건 사실이긴 한데, 그래서 차라리 이번 작품을 글래디에이터 2가 아니라 같은 소재를 다루더라도 아예 독립적인 작품으로 다뤘다면 좀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기는 하네요. 이 머리 비우고 그냥 액션 블록버스터 시원하게 하나 보고 온다, 좀 즐기고 온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은 충분히 만족스럽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19금인데 배드씬은 안 나오나요? 부모님이랑 볼 작품이라. 네, 배드씬은 없고요. 심지어 배드씬에 대한 은유조차 없고요. 대사로만 뭐 매독에 걸렸다 뭐 이런 대사들만 나오고, 19금인 이유는 신체 절단에 대한 묘사가 여과 없이 나옵니다. 참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여과 없이 그냥 다 나옵니다. 잘린 목을 들고 뭔가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나와요. 그래서 19금이기 때문에 부모님이랑 보셔도 보다가 괜히 막 이렇게 이런 장면은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극장에서 보셔도 뭐 충분히 만족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 방송이었어요. 청설 같은 경우는 대본 준비도 못했고, 이 글래디에이터 2 같은 경우도 애 재우고 나서 방송 시작하기 전까지 대본 좀 보충을 좀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그리고 애 재우다가 같이 잠들어서 눈 떠보니까 방송 시간인 11시에 딱 눈을 떠가지고 후다다닥 와가지고 막 급하게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여러 가지 횡설수설도 하고, 라이브로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조금 불만족스러운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남아주셔서 응원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수요일쯤에 캐롤 왓챠파티로 여러분들과 함께 보게 될 것 같고요. 목요일에 위키드를 보고 저녁에는 서브스턴스 GV를 다녀올 예정이라서 그거 보고 나서 또 후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브스턴스를 앞선 시사회로 보고 오시거나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보고 오신 분들이 진짜 미친 영화다. 그게 바디 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내장 다 튀어나오고
불쾌한 묘사들이 난무하는 그런 미친 영화다라고 막 혀를 내두르던데, 심지어 제가 알고 있는 영화 인플루언서 분 중에서 그런 슬래셔 무비나 잔인한 영화만 위주로 다루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 역시도 시사회에 다녀오셨다가 오프라인에서 한번 만나서 이 얘기를 했는데, 와, 그거는 장난 아니에요. 그런 분도 이제 혀를 내두를 정도로, 와, 그거 장난 아니에요. 진짜 미쳤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평생 볼 엉덩이를 그 영화 한 편으로 다 본 것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노출 수위도 상당히 높다라고 하고, 애초에 제작 단계부터 이 데미 무어 전라 노출로 되게 화제가 됐던 그런 작품이기도 해서 여러모로 수위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궁금해서 이번 GV에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무편집본은 유튜브 멤버시 월 1990원에 청취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